오늘날 미술 시장의 블루칩인 인상파 작품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자랑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누구의 작품을 사는가만큼이나 누구에게서 사는가의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죠. 그림이 제일 아름다울 때는 막 팔렸을 때다. 가격이 결정되는 신비로운 순간은 딜러의 마케팅과 판매 전략에 의해 좌우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그림값의 비밀을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은 두 번 태어난다는 거 알고 계세요? 화가의 손에서 한 번, 그리고 컬렉터의 품 안에서 또 한 번 태어나게 됩니다. 그림은 당연히 화가의 작업실에서 태어나게 되지만 진정한 그림으로 성장하려면 컬렉터의 품속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림이 화가의 작업실에서 태어나 미술 시장에서 거래되고 미술관에 걸리기까지 그 기나긴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컬렉터나 딜러가 없다면 작품이 세상 밖으로 알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컬렉터는 작품의 두 번째 창조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보는 작품들은 작가가 그린 수많은 작품 중에서 컬렉터들이 선별한 극히 일부의 것들이에요. 여러 그림 중에서 컬렉터의 눈에 든 소수의 작품만이 세월의 망각을 이겨낼 수 있는 불멸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작품이 두 번째 탄생하는 그 짜릿한 순간을 이 그림이 멋지게 잡아내고 있는데요. 18세기 프랑스 화가 장 앙투안 바토가 그린 제리생의 그림가게입니다. 무려 300년 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그림이 거래될 때의 감동과 흥분이 생생하게 전달되죠. 이 그림을 보시면 그림 가게에서 직원 2명이 막 팔린 작품을 운반 상자에 넣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팔린 작품이 궁금해서 열중해서 바라보고 있죠. 배경이 화랑 벽면에는 수많은 그림이 빼곡하게 걸려 있지만 결국 우리의 관심은 막 팔린 그림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림이 제일 아름다울 때는 막 팔렸을 때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림을 막 보고 있는데 직원들이 와서 그림을 막 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 이 작품 지금 팔려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갑자기 그 그림이 다시 보이지 않겠어요? 어쩌면 오늘날 미술 시장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요? 가게 안과 밖에서 그림을 사고 파는 게 신기하고 그림값이 얼마인지 또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죠. 바토가 그림을 그린 300여 년 전에도 이미 미술시장은 강력했고요. 오늘날에도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그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미술은 상류층만을 위한 사치품, 부자들의 취미 생활로 고립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수천억 원에 달하는 미술품 경매가가 공개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죠. 그림 한 점이 천문학적 가격에 거래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고 결과적으로 냉소적으로 미술시장을 바라보거나 아예 관심을 끊게 됩니다. 하지만 미술은 특정 계급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술에서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리 커진다 해도 미술 속에 담긴 이미지의 세계는 결코 돈만으로 환원할 수는 없어요. 미술은 항상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으면서 약간의 계기가 제공되면 언제든 우리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세계관을 일순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미술은 엄청난 침투력을 가진 매개물이자 무한한 상상력의 우주인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세계를 일부 상류층에만 한정시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 거예요.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데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돈과 시장을 중심으로 미술 작품을 생각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작품은 왜 이 가격에 거래되었을까? 누가 이 작품을 샀을까? 딜러는 왜 이 작품을 선택했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미술을 좀 더 가깝게 바라보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제리생의 그림 가게를 다시 볼까요?
이 그림은 원래 화랑의 간판으로 쓰였던 그림입니다. 폭이 한 3m, 높이가 1.6m 정도 되니까요. 굉장히 큰 그림인데 실제로 제리생은 18세기 파리 세느강을 가로지르는 노트르담 다리 위에서 오그랑 모나크라는 이름의 화랑을 운영하던 그림 상인이었습니다. 제리생은 당시 장사 수완이 꽤 탁월했던 딜러였는데요. 판매하는 작품의 이미지와 작품과 작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이렇게 덧붙여서 오늘날 도록 개념의 카탈로그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리생은 또한 화가 바토의 절친한 친구이자 후원자였는데요. 제리생의 그림가게, 이 그림은 바토가 감사의 뜻으로 제리생을 위해 그려준 간판 그림이었던 겁니다. 화면 왼쪽에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림이 팔려나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림을 구매하려고 유심히 살펴보는 사람도 있고 전번에 설명을 들으며 작품의 구매를 고민하는 손님도 있네요. 근래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실제 이 화랑은 정면이 4m가 넘지 않는 아주 작은 화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바토는 11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붐빌 정도로 이 화랑을 굉장히 크게 그렸는데요. 왜 이렇게 멋진 화랑을 그렸을까요? 아마도 화가 바토는 이 그림처럼 많은 사람들이 제리생의 그림 가게에서 그림을 사갔으면 하는 바람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요? 그럼 이제부터 제리생처럼 미술 거래를 이끄는 아트 딜러를 중심으로 미술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작품을 살 때 딜러에게 돌아가는 몫은 얼마일까요? 법으로 명시된 바는 없지만 미술 시장의 관례에 따르면 대략 5대5의 비율이 유지됩니다. 1억짜리 작품이면 5천만 원, 1,000만 원짜리 작품이면 500만 원씩 나눠 갖는 것이죠. 세부적으로 6대4 또는 4대6으로 배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작가 대 딜러의 수익 배분 원칙은 5대5가 전 세계적 기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이 받는 것 아닌가요? 금거래나 부동산 시장의 중개 수수료가 1% 또는 소수점 이하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미술 시장은 언뜻 딜러들의 천국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딜러의 몫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은 그만큼 미술품 판매가 쉽지 않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작품을 판매하는 딜러의 어려움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작가의 노력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작가를 포장을 해서 시장에 내놓으려면 작가 못지않게 홍보에 대해서 아니면 전시, 그와 관련된 여러 활동에 열정과 아이디어가 필수죠. 조금 속된 표현이지만 팔리면 작품, 안 팔리면 쓰레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근사한 그림이어도 결국은 시장에서 유통되어야 비로소 작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딜러의 입김이 들어가야 작품은 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작품의 가치를 지나치게 시장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말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지난 50년간 세계 미술의 트렌드를 되돌아볼 때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 딜러의 역할을 빼놓고 현대 미술을 논하기 어려운 실정이죠. 수요와 공급이 부정확한 미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신비로운 순간은 많은 경우 딜러의 마케팅과 판매 전략에 의해 좌우됩니다. 오늘날의 서구 미술 시장에서 작품의 가치는 판매자가 누구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누구의 작품을 사는가만큼이나 누구에게서 사는가의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죠. 이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신뢰를 얻은 딜러에게 막대한 수요가 몰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미술 시장에서 신뢰받는 딜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자격 조건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단 누구나 알만한 작가들을 자신의 갤러리에 전속 작가로 거느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딜러만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이른바 킬러 상품을 보유해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미 유명한 작가는 때로는 돈으로 유혹해서 경쟁 업체에서 빼앗아야 하고요. 젊은 작가들을 꾸준히 만나면서 새로운 작가를 발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미술의 흐름을 읽는 안목은 물론이고요. 마음에 드는 작가나 작품을 입도 선매할 수 있는 무적의 황금 지갑 역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겠죠. 또 상류층 고객들과 지속적으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신용과 매너, 그리고 행운의 여신이 내려주는 축복까지 갖춰야 비로소 미술 시장 속에서 신묘한 마술을 부릴 수 있는
아트 딜러로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